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로 건전성이 나빠진 저축은행들의 신속한 인수합병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적기 시정 조치 대상에 오른 상상인 저축은행을 포함해 수도권 내 취약한 저축은행이 M&A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년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피는 삼성이 IT 생태계 저변을 넓히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요. 이 대표는 이 회장에게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8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분야에서 반드시 글로벌 1위에 올라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임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정 회장은 SDV 분야에서 테슬라가 앞서가고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지만 2028년에는 누가 더 잘할지 모른다며 그때까지 꼭 1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SDV 개발 등에 1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재지정 여파로 강남 3구 아파트 주요 단지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걸어놓은 매수 예정자들의 계약 취소 문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24일부터 토호제를 확대 지정키로 가면서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 동향과 향후 집값에 미칠 영향,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정부가 강남 3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토호제는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 반하는 조치인데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토호제 재지정 파장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어제 발표했죠. 강남 3구, 용산구 이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죠. 용산구는 새로 했고요. 시행은 24일,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어제 갑작스런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서 여러 변화가 지금 긴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지혜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발표 후에. 예, 어제자로 발표를 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개 구에 한정해서 묶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당장 시장에서 어떤 효과에 대한 것들은 좀 혼선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수요도 있고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파셔야 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지정이 되면 수요가 급감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이제 충돌하는 지점들이 한 4일여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해소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 있는 뭐 어떤 거예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의미를 시장에서는 자꾸 토지거래 금지구역처럼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래 자체가 아예 중단될 것처럼 크게 경각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자금력 있는 실수요면 기존에도 계속 허락을 해줬다,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을 일단 사전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수요자들을 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잠삼 대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 한 달여 사이에 상승폭이 커진 건 맞습니다만 사실은 하락하고 있던 지역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계속 상승하던 중에 상승폭이 커졌다라는 표현들이 정확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증명하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서 보자면 네. 압구정, 예. 목동, 여의도, 그리고 용산 일대, 성수 이런 지역들 원래 이제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들은 사실상 계속 천정을 뚫고 상승하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제한적인 부분에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네요. 지금 토호제가 강남 3구 해제된 지가 뭐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갑자기 더 오른다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시장에서 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효과를 토호제 해제 효과를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겠다. 바로 그런 얘기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느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뭐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의 좀 지켜볼 타이밍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아 그래야지 뭐 이런 식의 좀 반응이었었는데 네. 하루 아침에 갑자기 막 다시 재지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뭐 오르는 문제가 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네. 확대를 해서 강남 3구하고 용산을 다 한꺼번에 묶어버리니까 예. 아 사실 좀 과하고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하고 왜 걱정된다. 그럴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개수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서울시만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전체적인 어떤 기재부의 어떤 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좀 과하게 이런 토지에 대한 그런 확대된 재지정으로서 예. 좀 귀결되지 않았나 해서 근데 사실은 좀 따져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져볼게.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을 때도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는 네. 저희가 우리 아직 불확실한 게 많거든요. 뭐 사실은 시세라고 하지만 시세가 정말 시장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물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거래 가격의 움직임하고 우리가 시세로 접하는 가격의 움직임은 굉장히 시차가 있어요. 그래요. 그 기본적으로. 부분 한번 조금 이따 한번 제가 좀 네네.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마침 이렇게 토지를 재지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해제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니까 지금 바로 나온 통계잖아요. 네. 17일 기준 이번 주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면서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 상승폭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가 이제 서울 평균이 한 0.20% 예. 주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올랐고 금주 이제 오늘자 기준이죠. 예. 그래서 0.25%니까 상승폭이 커졌다 볼 수가 커졌고.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이런 상승폭을 이끄는 지역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해제 지역들, 해제 송파구와 이제 강남구 일대가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지정할 때 예. 이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정은 합니다만 국토부 차원에서 지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자 기준에서 이제 그 정부 합동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이슈는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이 같이 합의가 돼서 발표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지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 초기 단계에 이렇게 상승폭이 커지는 부분들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주변 지역으로 퍼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들이 같이 노출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그러네요. 이번 주 발표된 한국 부동산 통계도 보니까 송파, 강남, 서초 상승폭 일단 더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한 주 사이에 뭐 0.70, 0.80 이러니까요. 예. 이걸 이제 월간 단위로 보게 되면 뭐 1에서 한 2%는 우습게 이제 넘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예. 이창훈 교수님, 아까 이 가격 문제를 한번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토지 이후의 가격 변화가 정말 제대로 어떤 걸 반영하고 있는 거냐 문제?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세 지수라는 성격의 가격 지수가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그다음에 주간 그 가격 조사도 사실은 시세에 기반한 거죠. 예. 뭐 자기들은 실거래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호가라든가
그 부동산 중개사들의 그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 거죠. 예. 그래서 내 사람들이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는 게 뭔가 실제 거래된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네. 사실 그게 뒤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그 만들어진 실거래가 지수와 그다음에 시세 지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예. 한두 달 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리면 아마 그 화면에 나오는 이제 그래프가 네. 그 서울시 전체 이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 예. 파란색은 실거래가로 만든 주간 지수고요. 파란색은요? 예, 앞에 네. 거 보여주시면 더 예,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 전 거. 예. 네. 전 거 예, 예. 어떤 거죠? 이 전 거요. 예. 한번 그다음에 오렌지색은 저건가요? 예, 예. 오렌지색은 그 부동산원의 시세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파란 거로 나온 거는 그 실거래가 지수의 저점과 고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 그 오렌지색으로 나온 화살표는 시세 지수, 부동산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나타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거래가가 먼저 떨어지고 나서 그 저점을 찾아가는 시점이 시세는 한두 달 늦는 거죠. 한두 달 늦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세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할 때 뒤늦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오판할 거예요.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시차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은 요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1월에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2월에 풀게 됐던 이유도 이제 근거가 된 게 이런 식의 이제 시세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 1월 말 2월 초를 보게 되면 그 부동산의 시세 지수가 저점에 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기조로 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별 생각 없이 풀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이미 당시 실제로는 가격이 오르고 있던 오르고 시점이- 있었다고 예, 봐야 되는데 그렇죠. 판단을 잘못 서울시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자신 서울시도 인정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뭐 12월에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완전히 뭐 이제 침체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실거래가를 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때부터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라는 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23년, 24년 반복되는 추세였거든요. 예. 1년이 올라갔다가 규제가 그 강해지면 뭐 연말에 떨어졌다가 다시 1월부터 올라가고 이런 반복되는 추세였어가지고 예. 사실 조심스러워야 됐던 시점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오판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불처럼 올라오는 것 같지만 과거에 올랐던 게 지금 반영될 수 수 있는 있다는 거다.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예. 변동률에 대한 부분인데, 변동률 예.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점을 나타내는 시세 지수도 그렇고, 요거 말고요. 네. 아까 그 변동률 추인데, 보시게 되면 뭐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요건가요? 예, 네. 예. 또 오렌지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그렇죠. 있고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지수의 저점이고 이거는 변동률이니까 어쨌든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떨어진 걸 계속 떨어지다가 그 감소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변곡되는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항상 후행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시세 지수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1월 달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토지 지금, 지금 상황에서 그걸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실제로 한 달 뒤에 보게 되면 좀 안정될 수 있는 시기였는데 괜히 다시 묶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세 제가 확신을 지수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한 달 뒤에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시세 지수와 실거래가 지수의 시차를 감안했을 때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이미 지난 통계, 그러니까 조금 늦을 수가 있다. 지금도 주가 부동산이 불처럼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런 엄청난 정책을 이렇게 뒤바꾸는 게 나온 거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은 합리적인 아닐 수도 있는 선택이냐. 거죠. 예. 자, 여튼 토호제가 이제 재지정되고 용산구까지 되면 그 영향이 거래는 아까 좀 줄어들겠죠. 네. 가격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제 의견상에서는 사실은 단기 효과.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 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2월 12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면 예. 앞으로는 이렇게 광범위한 규제를 핀셋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과도한 재산권 행사 규제가 이게 불합리하니까 풀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으니 이 시장에 활력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표현에 근거하면 굉장히 활력이 이제 넘치는 시장으로 이제 변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뭐 지난 8월부터의 그 용역에 의해서 보면 단기적인 효과만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미미했다라는 표현들이 이 내용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빗대서 이제 보게 되면 맞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고 거래 총량을 줄이고 가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이게 이행되는 과정, 이제 6개월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렇죠. 이번에 6개월 그렇습니다. 지냈죠. 그리고 6개월 뒤에도 계속 연장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일 텐데 그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시장을 들어오려는 수요만으로도 압구정처럼 최고가를 찍는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증명하는 건 기존 규제 지역들이 그러면 가격이 그러면 상승폭이 제어되고 있냐를 보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제어가 잘 안 되고 있죠. 다만 이제 여기서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지금의 강남 3구, 용산구를 규제 지역에서 아예 빼면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해지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뭐 재당첨 금지 이런 청약 사항들 거기에 이 토어제까지 만약에 풀면 사실은 더 오른다는 맞습니다. 더 오른다는 맞습니다만 상승폭의 제어 정도는 결국은 상승폭 둔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하락까지 이끌 거다 이렇게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는 정도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불투명하다. 과거에도 지금 토어제 우리가 지정된 게 벌써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연구 결과가 많이 누적돼 있고 우리 교수님들 분석을 했을 텐데 이미 지금 해제가 안 된 아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아벼목성의 이런 집값 동향을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토어제의 효과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이게 과거 통계는 장삼대청이 사실은 2020년 6월에 처음 이제 지정이 됐고 거기 사실 좀 성격이 틀려요. 그게 이제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 GBC 개발을 하면서 주변 지역에 굉장히 확대된 곳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발생하는 투기적인 행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정이 되었을 때 안정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상대적인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안정.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초저금리 때문에 서울시 전체 뭐 전국적인 급등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안정됐다는 의미는 안 올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비해서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연간 뭐 10%씩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초기에는 그 장삼대청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한 10% 오를 게 한 8% 정도 올랐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되고 거래량도 사실은 그 이후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가격은 오르는데 서울 전체 거래량은 급감을 했어요 또.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지정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준 게 아니라 딴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준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그 자료를 파악을 하면 한 반년 지나면 다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곳들과 비슷한 거래량으로 회복을 합니다. 아, 토지 지정 완벽하게는 반년이 아니고요. 지나면. 네네.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한 2년 지나면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효과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 여기 말고도 말씀하셨던 아벼목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프가 아마 있을 텐데 아벼목성 그 주간 아파트 지수 요거 말고 아벼목성의 주간 아파트 지수가 보시게 되면 있나요? 여기가 여기 다 있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여전히 묶여 있는 묶여 있는 곳입니다. 거죠. 근데 가장 눈에 띄게 그 오르고 있는 지역이 압구정동이죠. 압구정. 제일 위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거의 최근 2년간 50% 올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나머지를 보게 되면 내리는 데도 있고 오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데는 안정돼 있다가 최근에 좀 오르는 추세죠. 보라색으로 나오는.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게 뭐
아파트니까 사실 성수동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비아파트에 대한 효과라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는 뭐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가격 변동에 정말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따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렇지 거죠.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은 우리가 뭐 2% 올랐네, 뭐 한 주에 0.5% 오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다 놓고 이렇게 보면 사실 전체적인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지금의 변동은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과대한 그런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너무 좀 과대한- 민감하게 반응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가격에. 기다려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호제가 지금 해제되기 전에 지정돼 있을 때 강남 3구에 그 바로 인근 지역 아파트 값이 이상 급등한 적이 있잖아요. 반포. 사실은 그 핀셋으로 지정을 해놨고 네. 그 지역들조차도 오름세였고 그 주변에 위치한 반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은 압구정과 반포가 사실은 강남 쪽에서 이제 대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포 쪽은 우리가 이제 그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그런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하면서 신축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됐고요. 한강변 쪽의 특수성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신축 프리미엄, 한강 프리미엄이 반영되다 보니까 압구정 수준에 근접하는 가격들이 최근 들어 나오는데 이걸 이제 풍선 효과에 네. 의해서 여기서 유입됐으니까 최고가다라고 단순하게 보긴 어렵고 그래요? 신축 프리미엄과 한강변 프리미엄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해석에 이번 가깝습니다. 조치의 풍선 효과. 예. 그러니까 마포라든지 강동 뭐 이런 쪽이 예.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 이제 풍선 효과의 해석은요, 그 지역에 대한 매수 폭에 의해서 주변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수 포기가 바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일단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사실은 실수요자, 이제 거주 수요, 2년을 거주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세우는 수요만 허가해주겠다로 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득해서 내가 여기에 입성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들, 이 세 개구, 강남 3개구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기준이니까 비아파트 쪽으로 일단 수요가 전이되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이 있고요. 아파트로. 거기에 이제 그것조차도 좀 유쾌하지 않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용성에서 용산을 뺀 마성이라고 부르는 쪽, 마성. 그리고 이제 동작구와 이제 강동구 쪽으로 퍼질 여진이 있는데 마치 이제 시작과 동시에 풍선 효과가 이쪽으로 퍼진다라는 거는 제 관점에서는 바로 강남구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갑자기 동작구로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생각보다 그렇군요. 제가 그 예, 교수님. 오늘 뭐 그래프를 못 보여드리지만 계속 다른 자치구나 네. 다른 권역에 대한 지수의 변동을 보게 되면 물론 뭐 강남구하고 송파구는 많이 올랐어요. 예. 실거래가 지수로도. 근데 문제는 그 상승에 대한 여파가 밖으로 퍼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그 구별을 해야 될 게 네. 풍선 효과는 여기를 누리기 때문에 밖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오르는데 따라 오르는 거는 그거는 파급 효과인 파급 거죠. 효과. 그래서 예. 파급 효과가 있느냐라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울시의 그런 가격 흐름처럼 먼저 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오르고 네. 있었다. 뭐 그 마용성도 네. 마찬가지고 다른 권역의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부터 다 같이 오르는 게 동일한 현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 통계의 해석 상당히 좀 착오를 일으키게 있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토제가 여튼 이제 24일부터 발동이 되면 갭 투자가 금지되잖아요. 예. 이게 혹시 전세 시장에 좀 영향을 상당히 미칠까요? 일단 토어제는 전세 수요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성, 갭 투자를 하는 부분들을 전세 수요로 만드는 거고 전세 수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수요가 어디에서 왔냐 굉장히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서울 내에서 전세 수요가 이쪽 강남 3구로 들어오는 거라면 예.
이쪽에서의 수요 총량이 하나가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세 총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슈는 아닌 거죠. 아, 전세 총량은 그렇습니다. 변화가 거기서 없다. 나오는 예. 전세 물건도 결과적으로 이 실수요로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세 총량 자체 혹은 전세 가격의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그 지역은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 그것도 해당 토지 마찬가지로 자금력 있는 실수요가 전세 수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세 수요를 없앤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오히려 그러니까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전세만으로 거주하는 수요 자체가 쉽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 해석했을 때는 지금 토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세가 변동 요인 자체가 지금 기존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네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토 구역의 전세 시장에 대한 효과는 수요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급의 문제인 거죠. 공급. 네. 네. 근데 그게 그냥 그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면 전세로 계속 남아 있을 아파트에 대해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 전세 임차인을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로. 그렇죠. 해야 되니까. 전세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줄어들 여지가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잠실 대청에 있어서 그 지정이 된 이후에 전세와 월세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되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거래가 많지가 않았으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굉장히 국지적인 그런 토지의 지정이 아니라 굉장히 광역적인 지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치구 그래서, 지자체 네, 전체로. 3개 그 강남 자치구와 상구와 용산을 다 용산. 합친 규모니까 그 전세 시장의 규모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잠삼 대청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아예 여기 안 나오면 딴 데 가서 구할세가 있겠죠.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그걸 뒷받침 그 공급 뒷받침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대안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막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전월세 시장에서의 불안이라는 게 전월세 시장 불안.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이 실제 불안해지면 이게 또 집값을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예. 전월세 시장에 좀 걱정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또 하나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당장은 아닙니다만 여당이 제안을 했네요, 국민의힘. 이 수도권에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만 선호하는 뭐 그래서 토호제도 나왔습니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지방은 계속해서 뭐 회복 난망 상황이니까 지방의 주택을 살 때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겠다. 요 정도 이게 지금 법을 고쳐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제 개편을 이제 개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변경을 하겠다 천명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그 연장선상의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쪽의 수요를 살리려면 수도권에 거주하시긴 하나 주택이 있긴 하나 지방 쪽에 뭐 세컨드 주택 개념에서 하나를 사고 말고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 이 중과세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상 의사결정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개수 기준으로만 또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방의 그 아주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물론 아예 적은 거는 예.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만 소규모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나, 혹은 뭐 300평짜리, 400평짜리 대저택을 가지고 있나, 사실은 하나로 본다는 거죠. 예. 그런 기준도 비합리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액이 좀 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보유세 부담들을 늘리려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개수에서 이제 중과세하는 부분들, 뭐 예.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제 양도세 상에서의 이런 기준들을 완전히 이제 재정비를 해야 지방 쪽의 수요를 증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넘어가는 수요도 넘어가게 해줘야 되고요. 지방에서 그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자체 수요가 빠지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세제 개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창훈 교수는 이 지방 지금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외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뭐 제도나 법적이나 뭐 고쳐야 될 게 있다면 뭐. 저는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인구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저성장에 대한 기조 속에서 정말 지방 시장의 시장 상황이 일본처럼 가게 되면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집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임대를 하면서 주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다주택자거든요. 다주택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방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단기적인 해법으로 추구가 되지만 큰 흐름에서는 시장을 정상화하고 인구 축소기를 감당하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 완화를 통해서 지방도 좀 살리고 제도를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모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미 연준이 오늘 FOMC에서 연 4.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낮췄습니다. 다음 달 하는 금통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준 FOMC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준금리 시장의 예상대로 4.5% 유지를 했잖아요. 네. 역시 좀 물가 불안을 조금 의식한 겁니까? 네, 이번에 성명서랑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알려졌듯이 일단 경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1.7%로 낮아졌습니다. 1.7로요. 네, 반면 물가 전망치는 2.8%로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우려했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경기는 둔화될 수 있고 반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시각에서도 똑같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물가는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고 성장률은 조금 낮아지니까 일단 금리를 좀 유지한다. 네. 그런 얘기인데 혹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 같은 게 좀 구체적인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언급 자체는 자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연준에서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4월 달부터 시행이 됐을 때 이게 경기에 얼마만큼 충격을 줄 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얼마만큼 충격을 줄 건지는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관세 정쟁이 보복 관세로 확산됐을 때 결국에는 글로벌 관세 정책으로 확산이 될 경우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들도 있겠죠. 이런 예. 부분들이 물가보다는 성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월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저희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1월 달 FOMC 대비해서는 다소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리스크들을 조금 더 걱정했던 파월의 발언들이 좀 다수였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관심은 이번에는 금리가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올해 몇 차례 낮출 것인가? FOMC 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그 점도표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거하고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올해 기준금리는 2차례 내리겠다. 2번. 네. 그리고 내년에도 2차례 내리겠다. 내년에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도에는 한 차례 내리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종료하겠다. 작년과 동일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파격적인 정책 중 하나는 QT 축소였습니다. QT. 네, 사실상 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QT 축소와 관련된 위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양적 긴축하는 거죠. 돈의 양을 줄이는 QT를 어떻게 바꾸었어요? 원래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QT 규모는 미국 국채 기준으로 월 250억 달러가 상환되는데 이번 4월부터는
기존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50억 달러치만 팔겠다. 250억 달러 팔다가.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속도를 조금 큐티 속도를 늦춘 건데 왜 그런가요? 뭐 여기에 대한 이면에는 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다시피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예. 사실상 부채 한도가 지금 그 목에 찬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의 현금, 뭐 소위 말해서 TGA라고 하죠. 올해 이제 연초 기준으로는 TGA 규모가 한 7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3월 12일자 기준으로 4,500억 달러까지 급감했고요. 네. 급감 속도를 고려하면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재무부 현금이 고갈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습니다. 네. 뭐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QT를 지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올해 뭐 빠르면 상반기 말, 늦어도 하반기 초반 정도에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질 건데 네. 이 경우 당연히 재무부에서는 다시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즉 재무부의 현금들을 채우기 위해서 재무부 단기국채 발행들을 늘려갈 거고요. 네. 그럼 시중에서 단기국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시중의 지준과 영래포의 잔고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재무부는 2019년도에 한번 겪었죠. 트라우마 중 하나인 레포 금리 급등이라는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단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준의 QT 감축은 아마 필연적이지 않았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에 이번 4월 달부터 QT 규모 자체가 줄어들 건데 과연 언제 종료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연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직후에 아마 QT 종료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도표 금리 인하 횟수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똑같이 두 차례니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양적 긴축을 좀 줄여가는 속도를 늦춘 거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까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힌트를 주지 않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그 연준의 완화 정책의 첫 발을 띄는 계기가 아마 QT의 축소라고 QT 생각을 축소다. 하고 있고 뭐 이번 4월 달부터 QT 축소를 계기로 경기 둔화 정도에 따라서 빠르면 6월 정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이요? 네. 지금 FOMC는 5월도 있죠? 맞습니다. 5월, 6월 6월, 네. 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일 것 같다는 시장에 좀 전망이 많아요? 맞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월 의장이 기존 대비해서는 약간 비둘식 그 도비시하게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멘트들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당장 5월보다는 6월 정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장에서도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오늘 이제 장중에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드디어 4%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4% 밑으로요, 2년짜리가. 네. 네. 그러면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성장률은 아까 전망치를 2.1에서 1.7% 낮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미국에게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혹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시장에서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어떻게 없다고 봐야 됩니까? 파월 의장은 혹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정부 공식적인 발언에서 침체가 온다라는 발언들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보니까 다소 자제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제 4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네. 이로 인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부분들은 연준이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정책과 트럼프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뭐 결국에 미국의 경기를 어느 정도 조금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다가 뭐 그 이후에 좀 철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 지수도 급락을 했었고 당시에 미국 국채 금리도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예. 이번 파월의 발언 역시 아마 비슷한 수준 연장선상이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결국에 미국의 경기가 작년도에는 소비를 위주로 급격하게 성장세를 지속했다면 올해는 이제 서베이 지표 위주로 지표들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고요. 경기 지표들이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수죠. 대표적인 소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도 컨센서스를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네. 결국에 사이클론은 미국의 경기가 기존의 확장에서 둔화 사이클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니까 이게 결국은 자산 효과로 해서 소비를 줄일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잖아요. 이런 게 소매 판매 둔화로 조금 작용할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시라든지 투자 자산들이 올라가면 부의 낙수 효과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소비 증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작년에 미국의 초과 저축 소진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미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증시의 화랑이었고요. 다만 올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부진한 모습들이 받쳐주면서 결국에는 고금리와 함께 주요 금융자산들의 하락 부분들이 미국 소비들의 상승폭들을 저해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효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가 과연 관세가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이게 만약에 관세 전쟁이 보복전으로 확전하면서 인플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혹시 올해 금리는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석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월 FOMC 직전까지는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프라이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도 단기물을 중심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예. 다만 3월 FOMC에서 뭐 별다른 변화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전 대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보다 강조된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뭐 연준의 포커스가 뭐 물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성장이 무너지는 속도 자체가 더 커질 가능성들을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준이 올해 상반기 말 정도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하반기에도 이어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말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6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는 보통 몇 월로 예상해요? 하반기는 가장 지금 CME 선물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어 있는 시기가 9월 달입니다. 9월. 네. 그러니까 6월과 9월 정도 두 차례 0.25%포인트씩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일본은행 얘기 잠깐. 일본이 어제 금융통화정책회의를 했잖아요. 역시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네. 0.5%죠 현재. 뭐 트럼프 관세 정책 좀 지켜보자 이런 겁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파르게 진행되는 엔화 강세에 대한 부담 요인들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엔화 강세. 네, 사실상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 달 기준으로 4%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일본은행이 고수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물가의 레벨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인상에 대한 기조들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뭐 실제로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일본의 춘투 임금 협상 결과 뭐 5% 정도의 임금 인상 가능성들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최근에 트럼프 관세 정책발 불확실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뭐 상충되는 측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행이 이번 달에는 동결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기조는 일본은행이 유지하지만 당장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을 좀 지켜보면서 좀 시점을 조금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자,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데 우리도 이제 금통위가 4월로 예정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5%로 낮췄는데 1.5%라 그러면 한국은행 전망치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가 뭐 1.2%까지 낮췄어요.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은에서도 1.5%라는 성장률 전망치의 배경에는 네. 뭐 기본적 시나리오와 낙관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 모두 있는 가운데 이제 현재 한은은 기본적 시나리오를 가정한 측면에서 1.5%라는 성장률 전망치를 제공을 했었고요. 기본 시나리오로.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이제 2월 달 포함해서 2~4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프라이싱해서 1.5라는 숫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후로 뭐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축소보다는 확대 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뭐 기본보다는 비관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정치 리스크 관련 불확실성이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어지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길어지다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내수 경기고요. 내수. 뭐 지금 한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내수 경기가 계절적 측면에서 돌아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한은 전망치 1.5%라는 숫자의 경로는 상저하고에 기반을 해 있고요. 네. 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지금 정치 리스크가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면 내수 경기 회복 시기 자체도 하반기가 아니라 그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1.5%라는 숫자를 한은이 제시하긴 했지만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한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 역시나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수가 회복이 좀 될 시점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늦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이것도 늦어지면 또 성장률이 1.5%보다 낮아질 수 있다. 모건 스탠리가 1.2%까지 내린 배경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 달 하는 금통이 이제 미 FOMC의 금리 유지 결정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내리는 쪽에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차기 금통위가 2분기에 4월 달 그리고 5월 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사실상 뭐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저의 의견도 4월은 한 차례 쉬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월은 쉬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래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제 발표된 한은의 이제 2월 달 금통위 의사록이었습니다. 의사록이요. 네. 의사록에서 뭐 그 자료에서처럼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진 금통위원들의 발언들이 연속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융 안정,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이어가기보다는 한 차례 상황을 봐가면서 5월 정도의 추가 인하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시장에서 4월 달 FOMC 인하가 거의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차례 4월은 쉬고 사실 최근에 환율이 엔화는 달러가 떨어지면서 일본 엔화는 올라가니까 우리 원화도 오를 줄 알았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냥 높은 수준에서 맞습니다. 원화가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강해지진 않아요. 왜 그렇죠? 맞습니다. 뭐 가장 일본과의 차별점을 보이는 부분들은 경기 펀더멘털입니다. 경기가 아시다시피 안 앞서 좋아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리스크 관련된 불확실성이 국내 내수 경기에 주는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관세 정책 관련해서는 일본보다는 국내가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뭐 환율 역시나 원화 약세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네, 뭐 사실상 이제 토제 다시 실시 또 때문에 이제 재지정. 맞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네. 2월 달과 3월 달 기준으로 뭐 부동산 가격 거래량 자체도 급격하게 늘어갔고 네. 뭐 특히나 이제 주요 지역 위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들이 다시 시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은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걱정거리를 한 가지 더 안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뭐 즉각적인 금리나 자체는 한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 FOMC의 금리 유지 결정과 한은의 금리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 3구에서 아파트를 사고 파려는 사람들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지 못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또다시 발동된 건데요. 토허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극약 처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토허제를 풀었는데 한 달여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도 늘린 결정에 실수요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집값도 시장 가격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SBS BG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